선생님들 좀 쉬셨나요? 제가 너무 막 혼자 안 보고 그냥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기준경 비율이랑 감사합니다. 기준경 비율이랑 단순경 비율을 이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이제 기준경 비율이 뭔지, 단순경 비율이 뭔지 그냥 네,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는 이제 사업상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이제 좀 번창하시는 게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아까 7,500만 원이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단순 경비로 시작하실 수 있고 뭐 두 번째 연도까지도 하실 수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준 경비율이나 이런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부딪히시게 되거든요. 근데 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처음에 여기서 질문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지출하는 인건비도 주요 경비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건비는 이제 제가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장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요. 기장을 하게 되는 범위가 7,500만 원인데, 이게 7,500만 원이 넘어가서 나는 기장 사업자라고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나가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다 비용 인정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은 내가 증빙을 마련하지 못할 때, 증빙이 없을 때 이게 유리한 거고요. 증빙을 좀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요. 오히려 기장을 하시는 게 더 유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기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부방이나 교습소 이외에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 선생님들도 그냥 매출액은 작아요. 일단 작은데 무조건 기장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사업 비용이 얼마 발생할지 내가 모르다 보니까 기장료를 이제 뭐 내시고 이제 기장을 하셔 보시고 연 결산을 하시잖아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하실 때.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이 기준 경비율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뭐 22.4다 예를 들어. 그럼 그거 기준보다 내가 발생한 게 더 많다. 실비용이 내가 한 25, 30 발생을 했어. 율이. 그럼 뭐 하시면 된다? 그냥 기준 경비율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제 만약에 내가 기준 경비율,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라고 무조건 기준 경비율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복식부기가 30이 나왔어. 그럼 복식부기 30으로 태워 가시는 거고요. 기장해봤더니 이게 10도 안 되는 거예요. 발생한 비용이 10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 기준 경비율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22.4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는 뭐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엎어서 임차료 증빙을 엎은 비용으로 종소세를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비교하시면서 많이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4가 유리할지 기장을 하는 게 유리할지 조금 간당간당하고 아리까리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 해보시고 기준경 비율을 역으로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증빙한 게 있으면 이걸로 쓰시기도 하고 근데 증빙을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만약에 교습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가에 들어가실 때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요즘에 비싸죠. 한 2, 3천 원 들지 않나요? 기본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 뭐 장판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책상 놓고 뭐 물건 집기 넣고 막 하면은 뭐 3, 4천 원 기본으로 들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 그 정도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그 정도 든다라고 하면 아무리 아껴서 산다고 해도 돈이 좀 들게 되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업자랑 거래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면세 사업자지만 상대방은 가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사람한테 10%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10%가 포함된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 2,200만 원짜리 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증빙을 받으셔서 경비 처리를 하시면
이제 실질적인 뭐 이런 경비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기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비용 태울 게 많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많아. 나는 훨씬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근데 매출이 그 정도 그 대신에 매출액이 단순 경비율 이상일 때 좀 적용이 되시겠죠? 그럴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셔가지고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소세 사업소득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천세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장을 하셔가지고 강사를 고용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강사가 잠깐 초빙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타 소득으로 지급하는 뭐 이런 선생님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천 징수가 뭐냐? 이름이 좀 어렵죠. 원천징수.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으로 발생을 한번 해보신 선생님들은 원천징수가 뭔지 이해를 조금 개념상으로는 어렴풋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강사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원천세가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남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월급을 이 여자 선생님, 그림에 있는 이 여자 선생님한테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급여를 200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을 얻었으니까 세무신고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20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세금이 20이에요. 그러면 180과 20. 세금은 20이에요. 그러면은 180은 이 선생님한테 통장에 싸주고요. 요 20은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원천징수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가세처럼 내가 소득을 얻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를 징수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강제로. 그래서 이런 원천 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요. 가산세, 또 가산세가 나옵니다.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저한테 줘요. 소득을 주는 사람한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네가 좀 협력을 해줘. 납세 의무를 네가 이 사람한테 줘버리면 소득자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누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소득을 줄 때 아예 떼고 그거는 그냥 나한테 줘. 국세청한테 바로 줘. 이게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도 힘든데 세금까지 납부를 하게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직접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잠깐만요.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써놨네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퇴직소득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자, 저희가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으시면요. 이자 소득 금액이 가끔 들어와요. 저도 뭐 카카오페이에서 막 오늘도 70 몇 원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아주 소액인 경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자가 76원이 들어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원래 이자는요 1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14%로 원천징수를 일단 먼저 해가요. 은행에서 14%를 원천징수를 해가서 은행에서 세무서에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다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2천만 원 소득 미만인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뭐 할 때 아무런 영향을 고려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담으로나 뭐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시면 진짜 금융소득자들은 좋겠다 막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고액의 금융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2천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분리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14%를 뗐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처럼 그냥 다 징수를 한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그거를
정산을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소득에 맞는 세금을 다시 떼게 하는 이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은행에서 떼가면 그냥 끝나요. 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으로밖에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종합소득할 때 신고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은행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때 세금을 이미 떼고 세무서에 이미 납부하는 제도, 우리도 지금 원천세를 누군가를 우리 걸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배당 받는 분도 계시죠. 주식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뭐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리고 근로소득을 한번 받아보신 선생님들도 회사에서 내 세금을 떼가요. 떼서 소득세를 이미 매달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근로소득자로 이제 1년 이상 있었다라고 하면 그 원천 연말정산 서류 내라고 막 해가지고 뭐 갖고 오세요. 국세청 들어가가지고 증빙 떼오세요. 뭐 이런 거 한번 겪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원천세도 떼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만 하시게 되면 이런 원천세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도 있으셨다고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기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지급하시거나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보조 선생님을 고용하셔가지고 근로소득을 지급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매월 원천 징수를 하시고 그 원천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천 징수 제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14% 이게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다 떼가고 있고요. 이미 은행에서. 그리고 상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또 홈택스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액을 미리 조금씩 떼가요. 가짜 세금을 떼간 다음에 연말정산으로 한꺼번에 진짜 정확한 근로소득 세금을 떼는 게 연말정산 제도이고요. 근데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한 번 더 정산을 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용 근로자는 그냥 알바 하루 쓰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는 지급액이 15만 원 넘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한다. 이런 게 떼서 신고를 해야 돼. 일용 근로자도 반드시 원천세 징수를 하셔가지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뭐 좀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3.3, 3.3 많이 들어보셨죠? 3.3을 뗀 다음에 세무서에 원천 징수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기타 소득으로 떼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기타 소득도 22%로 떼서 아마 신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2% 제가 3.3 하는 거는 뭐다? 네, 지방세 10%를 엎어서 보통은 다 말을 하거든요. 3%, 20% 말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포함된다고 봐서 이제 소득세가 무조건 지방소득세가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3% 엎어서 0.3은 지방소득세로 3%는 그냥 뭐라 그랬죠? 일반 세무서로 이렇게 해서 3.3 22%. 그래서 10%는 반드시 추가해서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다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일어나면 원천 징수 매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매달 신고를 하자. 그러니까 이번 달 만약에 9월 달이면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요. 8월에 발생한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오늘 9월 10일까지 8월에 관련된 원천세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9월 달에 원천 징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9월 분에 대해서 기속분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언제다?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원칙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가 원천세 신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달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인원수가 너무 작으셔. 그리고 돈도 좀 원천 징수하는 금액도 작다. 그러면 특례라는 게 있는데 단기 신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세법상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막 가산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거나 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사업자들이 있으면 특례 제도는 반드시 조금씩은 있어요. 이렇게 원천세 매달하기 힘드니까 반기마다 하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업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랑 단순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법에서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서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진짜 가산세 폭탄이거든요. 뭐 알바생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 만약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안 한 사람한테 가산세를 줘요. 참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의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부를 안 한 것까지 해서 제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나라 세법이. 그러니까 원천징수 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종소세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원천세는 12개월, 12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들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반기 신고도 할 수 있다. 1년에 2번만. 6개월치, 6개월치,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 번만 이해를 해두시면 다음에 쓰실 때 또 그때 그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정도만 떠올리실 수 있으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2월 말까지 이게 근로퇴직 사업 이런 거 관련돼서 또 지급명세서 제출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세서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맨 앞에 1교시 할 때도 신고서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 보시면은 뒷장에 넘겨서 지급명세서도 이렇게 제출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실 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긴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근로나 퇴직, 사업, 종교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 나머지 소득은 2월 말까지. 뭐 이자 배당을 지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 서류가 있는데, 한 장짜리 서류가 있는데, 별건 아닌데 그걸 놓쳐가지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급 명세서도 같이 세트로 제출해야 될 수도 있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라는 거는 이제 뭐 세부 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건데요. 아마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내시는 선생님들은 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런 건 꼭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부가세 신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그 부가세 신고를 왜 하실까요, 선생님? 저희는 면세사업자여가지고 조금 써주실래요? 제가 다른 거 설명하는 동안 부가세 신고를 왜 하시는지 좀 써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겸업 사업자가 아니시면 부가세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유를 조금 써주시면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또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거를 조금 상식 사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1년에 4번은요 필수입니다. 네, 예정을 하고 확정을 하고요. 예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10일에, 4월부터 6월까지를 뭐라 그러죠? 7월 25일에 그게 1월부터 3월이 예정신고고요. 4월부터 6월이 확정신고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9월이 뭘까요? 예정신고겠죠. 그럼 10월에서 12월이 확정신고입니다. 근데 확정신고를 할 때 그 6개월치 놓친 것까지, 그러니까 1기, 2기라고 하죠. 상반기, 하반기가 확정신고를 이렇게 다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은 분기, 확정은 분기이지만 반기까지 이렇게 6개월치를 더 아울러서 신고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저희는 면세사업자지만 제가 과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정 신고를 법인이 아니면 개인인 경우에는요. 예정 신고를 하시지 않고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줘요. 고지 납부를 합니다. 예정 신고 기한에. 통지서를 줘요. 그냥 뭐 실제로 계산하면 30일 수 있지만 내가 대충 너네 업종과 너의 그 추세를 보니까 한 25만 이번에 내 고지서 줍니다. 그래서 신고하실 필요 없고요. 고지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납부만. 납부서가 오면 저희가 돈 내잖아요. 그 납부서 딱 내면 되고요. 그 대신 확정 신고는 6개월치에 대해서 신고를 한번 쫙 하고 예정 신고 때 납부했던 거를 미리 냈던 세금으로 까고 추가 납부하시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뭐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고요. 그런 대리인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뭐 경업을 하신다. 가세되는 사업도 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네. 교육업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물건을 파신다. 같이 뭔가를 과세되는 거를. 기계를 같이 뭐가 있을까요? 반문 판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은 강의도 하시지만 뭐 기계를 팔잖아요. 뭐 삭수기기? 그거 파는 것도 가세거든요. 그러면 경업사업자가 되실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80900 7에서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좀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이걸로 설명이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와 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이제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증빙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신고를 하는 거는요,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꼭 하십사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세라는 제도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명세서는 이런 서식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진짜 무슨 서식이 100개 넘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서 이게 하셔야 돼요. 거주자가 입장으로 비거주자도 있어요. 서식을 잘 찾으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네,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고 신고 납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인데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직원이 없다.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직원이 없어. 강사가 없고 보조생이 없어. 그럼 원천세 의무 없으시니까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되고요. 근데 뭐 개인 사업을 하다가 기타 사업 일용 근로자가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갑자기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시는 경우가 없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기타 사업, 일용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네, 제가 법인 사업자, 학원 법인 사업자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이에요. 원장이라도 강의를 하고 근로소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의 원장, 대표 원장인데 급여를 받으시는 분하고는 그 체계가 다릅니다. 종소세 신고로 끝나지느냐, 근로소득세로 끝나지느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고요. 원천징수 일정표인데요. 일정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무 일정표도 있고 지급명세서 일정표도 있고요. 원천징수 일정표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는 그냥 이제 매월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 기한인데 우리 같이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미만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기 신고도 가능하다. 요 정도.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그리고 2월 여기는 없지만 2월 10일까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 요 두 가지가 제일 오늘 키포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사항인데요. 그냥 이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들은 지금 809007로 사업자 등록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코드로 해서 쓰시기 때문에 일단 면세 사업자이시잖아요. 교육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현금 영수증 1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입금만 해주고 요청을 하시지 않더라도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요. 저희가 신고를 누가 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말을 못하고 소심하게 또 안 끊어졌다고 또 속상해하면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10만 원 이상인데 현금을 받을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자. 첫 번째 가산세를 발생하지 않는 몰라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뭐 가산세는 없지만 꼭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습비 조정 신고 선생님들도 하시나요? 학원만 하나요? 교습비 개별 조정 신청하시던데 업종에 다르게 이렇게 업종별로 주는 게 있는데 내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 개별 조정을 이렇게 그 교육청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인받는 그렇게 검사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가 사업장 현황 신고더라.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나한테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부가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천세는 근로하는 직원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하시지 않는 개인 사업자라면 이런 의무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라든지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하는 뭐 이런 일이 생기거나 보조 선생님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원천세가 발생을 한다. 요 정도가 이제 원천세에서 중요한 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종소세는 제일 관심이 많은 나중에 여기 종소세 때 세금 막 때려 맞으면 진짜 막 휘청휘청 하시잖아요. 생각도 못하는 비용이 막 확 나가게 되거든요. 몇백만 원은 이제 일도 아니니까. 이제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이고 이제 별거 아닌 팁이라면 아닌 팁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절세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의외로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증빙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놓치냐면요. 저희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수강료 수입이기 때문에 뭐 증빙을 할 거나 뭐 이런 게 너무 명확한데요. 매입을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입을 뭔가를 샀어요. 샀는데 그 면세사업자시기 때문에 이런 증빙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못 하시는 거예요. 부가세를 납부를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될 일도 없으시고. 그 가세사업자들이 악착같이 이거를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이유는요. 납부를 하는 만큼 공제도 되거든요.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요. 매입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증빙을 악착같이 모으시기 때문에 가세 사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증빙 이렇게 뭐 당연하게 꼭 받아오시거나 이게 홈택스에 연동돼 있는 걸로 자동으로 다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증빙 얘기를 별도로 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공제받기 위해서 갖고 오시는데 선생님들은 이게 부가세 공제라는 개념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 놓치시는 부분이 많아요. 뭐 현금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하면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좀 놓치신다거나 면세사업자랑 거래를 하더라도 계산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계산서를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적격증빙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까 기준사업자에서 적격증빙 갖고 오면 인정해줄게. 기장사업자에서도 증빙 갖고 오면 비장 처리가 다 된다.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다 증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뭐 증빙 없고 난 이렇게 지출했어. 이렇게 하면요. 네, 대리인은 해주긴 해줘요. 왜냐? 대리인은 본인이 아니거든요. 대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대리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는 오롯이 누구 책임이냐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뭐 이렇게 세무서에서 전화 오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 선생님들 잘못으로 돼서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증빙을 꼭 갖추셔서 이거를 기장 처리를 하시거나 세무신고를 하셔야 이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뭐가 있냐, 선생님들이 뭘 챙길 증빙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재비나 이제 비품이나 소모품비 종종 사시죠? 뭐 교재, 학용품,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뭐 태블릿,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거 다 필요하시잖아요. 학원 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 뭐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일단 그 개인 카드 있잖아요. 개인 카드 하나를 사업용 카드로 이렇게 홈택스에 등록을 하세요.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업자 카드로 인식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카드 명세서에 있는 게 다 사업자 비용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사 비용을 발라내면 발라내시고 이게 이렇게 소모품비 사거나 복사용지 살 때 그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사시면 굳이 증빙을 하지 않아도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걸로 사시면 이미 증빙이 홈택스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땀 한 땀 모으지 않아도 증빙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 등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카드는 무조건 뭔가 사실 때 꼭 그 카드를 사용해서 쓰시면 굳이 내가 영수증을 뭐 놓쳤더라도 내가 등록된 카드로 샀으면 영수증이 없어도 증빙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통신비 쓰시잖아요. 애들하고 뭐 이렇게 그 학원 전용 폰도 많으시더라고요. 개인 폰은 너무 연락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핸드폰이라든지 뭐 학원 유선 전화라든지 인터넷 같은 거 다 연결하시니까 그런 비용도 다 사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고 공과금도 내가 이 사무실 쓰실 때 임대료나 뭐 전기료, 가스료, 수도 요금 다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다 이 사업자 이 호실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관리 사무실에서 다 끊어주시죠. 이렇게 그거 다 증빙해가지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마케팅, 뭐 네이버, 뭐 인스타, 뭐 이렇게 뭐 광고비, 광고 대행비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비용 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냥 현금 지출하시면은 안 되고요. 왜 현금 결제가 싼 이유가 뭡니까? 현금으로 하면은 10,000원이고요. 카드로 하면 11,000원입니다 하시는 분들 왜 그래요? 증빙을 못 주기 때문이잖아요.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빙 꼭 받으셔야 된다. 그 증빙 받으시면 11,000원만큼 다 내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꼭 증빙 챙기시고요. 그리고 결제 수수료 및 보험료, 뭐 카드 단말기 같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저희 비용이에요. 사업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화재 보험 드실 수도 있고, 뭐 사업 관련돼서 뭐 보험 드실 수도 있고, 뭐 복합비 렌트를 많이 하시죠? 그 복합비 렌트비 그리고 CCTV 요즘에 다 혹시나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차량 운영하시면 차량 관련된 비용 다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 차량 유지비 뭐죠? 재산세? 뭐라고 그러죠? 차량비? 자동차세 나오죠, 보험료 나오죠, 유류비 나오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 다 등록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 또 어디 가실 때 그 증빙 좀 필요합니다만 교통비 그리고 경조사비도 그 20만 원까지는 현금 지출하는 거 가능하신 거 아시죠? 사업자들은 보통 이제 경조사비 만약에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청첩장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제출하시면 이제 다 되거든요. 경조사비라든지 이렇게 저 같은 세무 대리인들을 썼어. 월 몇십만 원씩 냈어. 그것도 다 버리는 비용이 아니고 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증빙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는 분의 하나입니다만, 보조직원이나 상담 선생님을 고용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대보험, 국민건강, 고용산재 이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 비용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증빙화하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대리인이 다 일일이 챙겨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가셔야 돼요. 가서 제가 이거 이렇게 증빙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증빙화한 걸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으세요. 다른 누가 대리인을 쓴다고 해도 이런 걸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그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이게 뭐 사업주들은 보통 퇴직연금을 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연금 가입 못 하시잖아요. 비용 인정이 안 되거든요. 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업자의 퇴직금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제도로도 막 뭐죠? 제가 라디오 광고 듣다 보니까 뭐 사업주들한테 이게 혜택이 되는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용을 불입을 하면 그것도 공제되는 비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제 돈도 받으실 수 있지만 수수료 같은 것도 비용 중에 하나로 되니까 그런 제도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보통 가시고 교습소로 가신 다음에 학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으로 가시게 되면 법인 전환이 되니까 법인 전환으로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비용을 쓰실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너비가 넓어지니까 법인 전환도 최종적으로는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들 아주 장시간 3시간 동안 강의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종소세 신고가 가장 큰 걱정이실 것 같은데 그때 좀 도움이 조금 돼서 대리인한테 가셨을 때도 조금 아는 척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더 좀 신경을 써주고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셨던 거 좀 기본으로 하셔서 증빙을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놓으셔서 내년 종소 신고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